4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을 압박해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들의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조윤선 전 수석은 오늘도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다시 구치소로 갔을까요? 재판 결과를 유재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월 중순으로 접어들며 봄 기운이 완연한데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방한용 머리밴드와 손에는 두툼한 장갑을 끼고 나왔습니다. 올해 80세인 김 전 실장은 몸이 많이 불편한 듯 교도관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은 2014년에서 2016년 전경련을 압박해 기업들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모두 69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의 일반적 직무가 아니라고 보고 직권남용은 무죄로 강요죄만 유죄로 판단해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직권남용과 강요죄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은 1심 징역 1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구속돼 구치소에서 수감돼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수석에 대해서도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에 따라 징역형 유죄를 선고받긴 했지만 구속은 면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누구보다도 화이트리스트 행위의 시발점이고 기획자, 기한자로 보인다고 고령의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김 전 실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수단체 지원 기조를 최초로 형성하고 자금 지원 방안 마련을 가장 상급자로서 지시했다. 강요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 설명입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강요,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이 선고됐습니다. 김재원 전 정무수석, 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률방송 유재광입니다. 66년간 견고하게 유지되었던 낙태는 죄라는 법정 명제가 어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깨졌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낙태죄 폐지 공동대리인단 류민희 변호사를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을 맞이한 류민희 변호사는 어제 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실감이 좀 안 난다면서도 감사하다는 말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약간 실감은 좀 안 났어요.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여성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세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감사하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66년 만에 낙태가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된 세상. 낙태죄와 관련해 류 변호사가 생각했던 세상은 이런 세상이었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의 1차적인 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결정을 의심하지 말고 형법으로 단죄하지 말고 좋은 결정하고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장하는 것이. 그런 세상을 위해 낙태죄 폐지, 헌재 위헌 심판에 뛰어들긴 했지만 당연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낙태를 죄로 규정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류 변호사를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했습니다. 이게 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 이거를 양질의 의료를 받지 못하고 판단 시기도 늦어지고 이제 현금을 들고 버스를 타고 먼 곳에 가서 늦은 시기에 좋지 않은 의료를 받는 평범한 이야기들이 정말 극단적인 예로는 이제 좋지 않은 시술을 받아서 사망한 2012년 고등학생 사건도 있고.
헌재는 앞서 지난 2012년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류 변호사는 그 결정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여론을 촉발한 촉매제로 작용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결정 자체로 어떤 분들은 이게 형법의 죄였는지는 나는 몰랐다. 이제 그런 분들도 계셨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 선택을 제약을 받는구나, 이거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여성들도 늘어났고, 이런 죄가 왜 한국에 아직까지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늘어났고. 어제 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문에 대해선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과 관련해 두고두고 인용될 명문이라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자기결정권에 대한 판단, 그 내용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해야 될 게 아니라 여성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이 의미가 너무 좋았고 앞으로 많이 인용될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들었습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낙태죄 폐지 반대쪽의 주장에 대해선 두 권리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대립된 권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태아에게도 인부에게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지 태아를 죽일 권리를 부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말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 어떤 결정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형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좋은 선택을 하고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보장의 차원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라서 저는 막 근본적인 대립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해야 할지에 대해선 형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낙태와 관련된 별도의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적으로도 여성에게 안전한 낙태는 이제 초기 낙태인 건 이제 분명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제 특정 어떤 주수를 이제 형법에 입법하는 것은 이제 적절한 방식이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조기에 결정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제 입법이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낙태를 단순히 태아를 죽이고 살리는 차원이 아니라 임신, 출산과 관련된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문제의 한 부분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류 변호사의 말입니다. 건강보험 체계에 들어가야 되고 지방이라든지 이주 여성이라든지 장애 여성이라든지 이런 접근성 낮은 분들은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PM이라든지 임신, 출산 관련된 많은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낙태는 죄인가 아닌가? 해묵은 논란은 어제로 끝났고 이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건강권을 어떤 식으로 보호할지 그 구체적 실현 방안 마련에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말로 류민희 변호사는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른바 조상이 정책을 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과 일반직 직원들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화법에서 이 얘기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10일 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 조상희 이사장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해임을 촉구했다고요? 네, 지난 10일에 이제 공단 변호사 61명이 그 법무부가 있는 그 정부 과천청사 앞으로 가서 이제 조 이사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그런 무건 시위를 하고 공익 신고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이렇게 상당히 이례적인 단체 행동을 했는데 이들이 주장한 바는 그 조 이사장이 취임 직후부터 그 공단의 어떤 그 법률 구조 활동이라는 것은 경륜 있는 변호사가 할 필요는 없고 한 1, 2년만 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폄하 발언을 했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공단에서 집행하고 있는 그 집행 사건에 대한 어떤 배당 지침을 좀 부당하게 개정을 해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그 법무관들에게 어떤 사건이 배당될 수 있는 어떤 길을 터주었다라는 것도 이제 문제 삼았고, 나아가서 그 법률 구조에 대해서 이 변호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지소나 출장소들이 있거든요, 공단에는. 네. 그러한 지소나 출장소에 대해서 이제 보통 지부장이 산하 출장소나 지소에 를 방문해서 지도 방문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도 폐지를 하는 등 어떤 그런 좀 부당한 어떤 그런 공단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좀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같은 날 반대로 이 일반직 직원들은 이 조 이사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네, 이게 이제 약간은 그 공단 내부의 직역 갈등으로 조금 비화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날 이제 10일에 변호사들은 법무부 앞으로 달려갔고, 그 다음에 일반직 직원이 보면은 이제 716명인데 그 중에 650명이 이제 오히려 자신들은 그 변호사들의 어떤 그러한 법무부 항의 방문이 온당치 않고 오히려 이사장의 정책이 맞다, 이런 식의 지금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보면 한정된 예산으로 어떤 많은 변호사 인력을 확충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그 소외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및 법률 복지 업무에 그 충실한 국민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어떤 그러한 활동들이 바로 지금 조상희 이사장이 하고 있는 것들이다. 자신들은 이것을 적극 지지한다. 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갈등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최근에 전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던 이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 글의 말미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이사장과 변호사들의 어떤 그런 갈등이 지금 법률구조공단의 어떤 사회 경제적 약자를 위해 변호사 조력권을 제공하는 그 공단의 어떤 공단으로서의 존립할 의미조차도 좀 무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의 어떤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러한 어떤 문제 제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징계도 감수하고 끝까지 다투겠다라는 게 지금 공단 소속 변호사들의 입장인 것 같은데 좀 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취재 파일. 오늘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 소수 의견 얘기해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2시가 좀 지난 시간 헌재에서 무조건적인 낙태 처벌 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던 순간 헌재 바깥 풍경은 극과 극으로 갈라졌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외쳤던 쪽에선 승리했습니다. 낙태죄는 위헌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오늘은 기쁜 날을 외치는 그들의 눈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태아도 생명입니다를 외치며 낙태죄를 폐지하면 안 된다는 쪽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기쁩니까? 이게 기뻐할 일입니까? 라고 외치는 이들의 눈에도 또한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같은 눈물의 정반대의 의미, 그렇게 두 다른 눈물과 함께 낙태죄는 형법에 생긴 지 66년 만에 헌법재판관 7대의 의견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헌재 재판관 7명의 다수 의견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듯 일단의 진실은 소수 의견에도 존재합니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근본적으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낙태는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에 어긋나는 생명 침해 행위이다. 낙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본질적으로 생명 침해 행위라는 것이 조용호, 이종석 두 헌법재판관의 낙태죄는 위헌이 아니라는 소수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합헌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 누구도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며 낙태죄 폐지에 기뻐하며 눈물을 글썽거렸던 이들조차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우리는 모두 태아였다. 낙태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조용호, 이종석 헌법재판관의 소수 의견. 조용호,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 존엄이 따르며 생명의 주체가 스스로 존엄한 존재임을 의식하고 있는지 여부나 존엄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스스로 자아의식이 없는 태아라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태아라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서 더더욱 생명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고 지켜져야 한다는 소수 의견.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의견은 다수 의견에 묻히는 게 재판의 타고난 속성이자 운명이니 낙태죄 폐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뻐하거나 또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낙태죄 폐지를 두고 벌였던 치열한 논쟁과 공방도 이젠 더 이상 유효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헌재가 제시한 낙태죄 일몰 시한입니다. 1년 10개월이 채 안 남았습니다. 임신 어느 시기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좀 더 직설적으로 어느 시기까지 태아를 죽이는 걸 허용할 것인지, 실정법적으로는 생명이 어느 시기부터 존엄한 존재로서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를 정하여야 하는 지난한 난제. 의학과 철학, 법학, 신학이, 사회 전체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취재 파일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오는 15일 사법부 개혁을 주제로 간담회를 엽니다. 양측은 이번 논의를 통해 사법부가 추진 중인 개혁 관련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흉폭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소년법 개정 검토와 함께 명예보호 관찰관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명예보호 관찰관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1대1 결연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과 UN 장애인권리협약 발효 10주년을 맞아 장애인 인권 현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과 각 지역 인권사무소별로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4월 1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